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수량 결정 방법과 두 번째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 자, 수량이라는 것은 개수를 의미하죠. 몇 개 개수를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량 결정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보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이름에 나와 있듯이 계속 기록을 합니다. 자, 무엇을? 상품의 입고와 상품의 출고를 같이 모두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 상품의 입고, 매입이죠. 출고는 매출이죠. 매입과 매출을 모두 장부에 기록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기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계속 기록법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품을 입고했을 때, 출고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면 사실상 창고에 갔을 때 우리는 입고도 기록하고 있고 출고도 기록하고 있어야 되니까 딱 맞아야 되겠죠. 남아있는 우리가 뭐 엑셀 장부나 어디 프로그램에 입고는 얼마, 출고는 얼마, 또다시 입고는 얼마, 출고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때 이 값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부상에서도 남아있는 재고가 있을 텐데 이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적으로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개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현실에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창고에 가서 봤는데 내가 기록한 엑셀 파일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입고 출고 남은 재고 금액과 실제 가서 상품을 샜을 때 재고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 계속 기록법에 대한 한계점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고, 남아있는 재고가 내가 엑셀 파일에는 100개라고 적어놨어요. 자, 근데 실제 창고에 가서 한번 연말에 세어보니까 실제 재고는 예를 들어 90개밖에 없더라. 나는 입고와 출고를 굉장히 정확하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이 중에서 뭐 한 10개는 접대 목적으로 다른 기업에 누가 장부에 작성하지 않고 가져갔었다든지 또는 이 10개는 분실이 됐다든지 뭐 이 10개는 뭐 어디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기록법에 대한 이론은 입고와 출고를 모두 기록해서 장부에 의해서 수량을 파악한다라는 점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재고와 그리고 내가 기록했던 장부 기록과 창고의 재고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기록법 말고 이번에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실지 재고, 실지라는 말이 나오면 창고에 가서 직접 센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 세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론을 볼게요. 자, 이 실지 재고 조사법의 특징은 상품의 뭐만 기록한대요? 입고만. 여기가 중요하죠? 아까 계속 기록법에서는 뭐랑 뭐를 모두 기록한다? 입고와 출고를 모두 기록한다고 보았는데 실지 재고 조사법은 입고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출고는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출고는 기록을 안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입고라는 기록을 한다고 했으니까 입고란에 기록된 수량에서 나중에 창고에 가서 직접 남아있는 개수를 셉니다. 출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창고에 이렇게 가보면 박스라든지 무슨 상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겠죠. 자, 이거를 직접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 세요. 다 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고가 얼마인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볼게요. 입고 수량은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했죠. 입고 수량에서 무엇을 빼면 실제적으로 직접 조사한 실제 수량을 빼게 되면 뭐가 나중에 도출이 될까요? 보면 판매, 그러니까 출고 수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입고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면 판매 수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출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창고에 가서 직접 기록한 실제 수량을 차감해서 판매된 수량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위에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저가 물품, 그러니까 저가 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저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량 생산, 대량으로 한다는 거는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할 때는 출고를 매번 기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입고는 우리가 들어올 때 입고는 기록을 하겠지만 출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을 직접 조사해서 판매 수량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가 물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혼합법은 쉽습니다. 혼합법은 위에 이 두 가지를 섞은 거예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장단점이 있겠죠? 자, 이것을 두 개를 병행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바로 혼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을 공부를 할 때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 계속기록법은 입고와 출고를 모두 기록한다. 자,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입고만 기록하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창고에 가서 직접 수량을 세어보고 남아있는 이 입고 수량에서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을 센 다음에 거꾸로 판매 수량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었고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방법은 혼합법이다 라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단가 결정 방법, 이 부분은 조금의 계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가라는 것은요, 수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수량은 개수, 몇 개를 의미한다면 이 단가는 얼마로 정할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는 계속해서 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1980년대 5월 5일과 2020년 엊그제였죠? 5월 5일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샤프,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볼펜. 자, 이런 샤프와 볼펜 같은 값이 1980년도의 샤프 볼펜의 값과 2020년도의 샤프 볼펜의 값이 똑같을까요? 또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그런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죠? 변동이 되는데 하락을 한다기보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쭉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가, 같은 물건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단가가 물론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변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 판매되는 재고 자산의 단가 흐름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가정하고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회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밑에 나오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5가지의 개념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럴 때는 개별법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밑에 총평균법까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론과 계산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마 선입선출, 후입선출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조금 많이 학습을 했었고 자격증 공부한 친구들은 이동이나 총까지 조금 학습을 했을 텐데 오늘 천천히 이론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 정리하면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개별법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법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 개별법 쓰냐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개별 상품에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인 단가를 결정해버립니다. 보통 어느 기업에서 이런 걸 많이 쓰냐면요. 굉장히 고가의 예시입니다. 보석 같은 거.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보석은 얼마야. 뭐 예를 들어 5월 1일에 보석을 사왔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금액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200만 원인데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얘네가 20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죠. 이 개별법이라는 거는 물가도 물가지만 그 보석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A는 이건 물가의 상승에 반응한다기보다 A는 예를 들어 5천만 원. 자, 감정을 해보니까 5천만 원. B라는 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C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80만 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상품 그 물가 상승에 반응해서 단가를 결정한다기보다 이렇게 고유의 A면 A, B면 B, C면 C 이렇게 개별 상품의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인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보석을 예를 들어 하루에 이제 100개, 1000개, 고가의 물품을 이렇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감정해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걸 다 묶어서 평균 내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품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별법으로 상품을 단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계산을 해서 한다기보다 보석이라는 예시를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가치를 매겨서 단가표를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이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2, 3, 4, 5번이에요. 자,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묶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묶을까요? 선입선출과 뭐를 묶을까요? 선입선출과 후입을 묶어서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랑 뭐를 묶을까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묶어서 공부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합쳐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가중평균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 가중평균,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말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위에 선입선출부터 학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동평균과 총평균은 가중평균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잠깐 메모를 해두고요. 자, 선입선출, 후입선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은 먼저 우리 한자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자죠? 그리고 여기도 먼저 선자, 그 다음에 법은 이제 방법을 의미하는데, 먼저 입고된 것, 입이죠? 그리고 먼저 출고된 것,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입고된 상품을 어떻게 한다? 먼저 출고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먼저 입고된 것, 예를 들어 3월에
3월에 입고된 것이 있고요. 4월에 입고된 것이 있어요. 자, 3월에 매입한 것이 있고 4월에 매입한 것이 있고 5월에 매입한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물건을 매입하고 있다가 매출이 6월 달에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에. 자, 그러면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출고한다고 했으니까 자, 6월 달에 매출이 일어났으면 6월 달이 기준이 되죠. 가장 먼저 입고된 거는 몇 월 달 거일까요? 바로 3월 달. 여기 3월 달 것부터 여기서부터 물건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후입 선출은 자동으로 공부가 되죠. 자, 후입 선출은 뭐죠? 거꾸로 빼주긴 빼줄 건데 언제 거부터? 뒤에 최근 것부터 나중에 입고된 것을 먼저 출고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후입이죠. 나중에 입고된 상품을 먼저 빼요. 자, 그러니까 6월달 매출이 기준이라고 봤을 때 후입선출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3월 것을 먼저 빼겠어요? 5월 것. 가장 나중에 입고된 5월 것을 먼저 빼겠어요? 이때는 5월 것을 먼저 출고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개념 정리하고요. 다음에 선생님이 이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과 총평균법은 또 무엇인가? 자, 이동평균, 총평균은 약간 둘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슷한 개념인데 살짝 다른 점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쉽습니다. 자, 이동평균, 총평균. 사실 여기 이 뜻에 답이 다 나와 있긴 해요. 자, 무언가를 평균을 냅니다. 여기는 평균을 내는데 뭘 내나 보니까 자, 매입할 때마다 이동 평균 단가를 구해서 그것을 출고 단가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쪽을 보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는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 계속 변동한다였어요. 그쵸? 같은 값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매입하는데 어떤 날은 1,300원. 1,300원 무언가를 매입을 했는데 어떤 날은 1,300원 그리고 어떤 날 우리가 5월 1일로 해볼게요. 자, 5월 1일은 같은 물건을 매입했는데 1,3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물건을 매입했는데 그 다음날은 1,4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물건을 매입했는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1,500원.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때 출고 단가를 정해야 되는데 물건이 매출이 일어나면 출고 단가를 정해야 되는데 매입한 단가가 매번 이렇게 달라요. 자, 근데 이동평균법은 조금 번거로워도 이 1,300원과 1,400원의 평균을 구해요. 그럼 얼마죠? 1,350원이죠. 여기다가 다음날 또 입고를 했어요. 자, 1,500원과 1,350원의 단가를 또 구해요. 다음 5월 4일날 예를 들어 1,600원으로 무언가를 또 매입했어요. 자, 그러면 1,350원에서 1,500원의 평균 단가를 구한 그 값이 있겠죠. 거기다가 또 1,600원의 평균을 또 구해요.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은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매번 출고 단가를 계속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계속 구해요. 구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장점이 있어요.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한 대신에 매입이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매번 새로운 단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는 반면 약간 그 담당자는 힘들겠죠. 이 부분을 계속 계산을 하고 평균 단가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정확한 출고 단가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법에 대한 개념 정리는 됐고요. 자, 총평균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총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총이라는 데서 느낌이 벌써 오고 있죠. 자, 여기는 매번 아까 이동평균법처럼 매일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총평균이라는 거 먼저 볼게요. 자, 언제? 가장 포인트가 여기에요. 기말입니다. 뭔가 한 번만 하는 것 같죠? 기말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 날. 그동안에 총 입고 금액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1,300원. 어떤 날은 1,350원. 어떤 날은 1,400원. 어떤 날은 1,500원. 어떤 날은 다시 1,200원. 어떤 날은 1,700원. 이런 식으로 1년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입고하는 금액이 매일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총 입고 금액이 있을 거고 총 입고 수량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번에 나누어 버립니다. 언제? 기말에 12월 31일 날 총 입고 금액과 총 입고 수량을 한 번에 나누어서 총 평균 단가를 출고 단가로 결정해 버려요. 자,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대신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만큼 이동평균법보다는 정확성이 조금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총평균법 같은 경우를 쓸 수밖에 없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한 번만 출고 단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업이 보통 어떤 기업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총평균법을 쓰는 기업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주유소입니다. 자, 주유소, 여기 주유기기가 있고요. 주유소가 있어요. 자, 주유소는 뭐 하는 곳이죠? 우리가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곳이죠. 휘발유나 경유를 기름을 넣어서 운행을 하게끔 주유하는 곳인데, 자, 주유소에 방문하면 이렇게 주유기기가 있고요. 기름은 어디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름은 사실상 어디에 있죠? 이렇게 지하에 기름이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큰 정유차, 그쵸? 큰 정유차가 와서 여기다가 기름을 콸콸콸콸 쏟습니다. 밑에다가 기름을 콸콸콸 쏟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름값은 길거리에서 다니다 보면 매일매일 그 하루마다 기름값이 어떻게 돼요? 하루 또는 일주일마다 기름값은 매일매일 변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름을 매입할 때 예를 들어 5월 1일은 1,300원이었어요. 자, 5월 5일은 기름값이 또다시 올랐네요. 갑자기 1,350원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5월 8일에는 다시 또 매입할 때 보니까 또다시 올랐어요. 1,400원이었다가 5월 15일쯤 돼 보니까 이번에는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1,280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300원 어치 기름 여기 섞였죠. 자, 그 다음에 1,350원어치 기름 또 여기 섞였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자, 그리고 또다시 1,400원어치의 기름도 여기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또 섞였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1,280원어치 기름을 또 부었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이 여기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여기에 이제 자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호수에서 이제 기름을 넣어서 줄에서 기름을 넣겠죠. 자, 근데 이 고객 입장, 우리가 이제 이 주유소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유소의 사장님인데 이 고객이 와가지고 휘발유를 지금 넣고 있어요. 콸콸콸 넣고 있는데 우리가 사왔던 1,300원어치의 기름이 넣어지는지 1,300
1350원어치의 기름이 넣어지는지, 뭐 1280원어치의 기름이 넣어지는지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죠. 왜죠?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전부 여기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매일 출고 단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주요소를 예시를 들어보면 이동평균법, 매일매일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으로는 주요소 같은 기업에서는 출고 단가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 같이 섞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기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딱 한 번만 총 입고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런 총 입고된 금액이 있죠. 1년치에. 자, 이 금액과 총 입고된 리터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주요소는 리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뭐 1리터에 얼마 이런 가격이 있을 텐데 이 리터 몇만 미터 이렇게 있겠죠. 자, 그것을 수량으로 나누어서 한 번의 출고 단가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는 주요소 같은 경우에서 이런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개별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학습했는데요. 개별법은 보석을 떠올리면 되겠고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반대 개념이다.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것이다. 총평균법은 우리가 방금 배운 주요소 같은 기업을 떠올려서 기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기말에 총 입고된 금액을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누어서 출고 단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학습을 하면 이 5가지의 개념이 보다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에 대한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예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